취준생 시절 용돈벌이를 위해 갔던 물류창고에서 박스가 떨어져 발등에 금이 갔던 일이 차례로 떠올랐다. 산재 처리가 되어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을 때 현지는 공돈이 생긴 것처럼 기뻤다. 그 돈으로 할머니와 엄마를 데리고 외식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던 기억이 자꾸만 소환되었다. 왜 나의 필요를 채워주려 할머니는 희생하지 않았을까? 할머니는 마땅히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 아닌가?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백오뉴 작가의 소설 반의 반의 반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보는 폰입니다.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필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이 대상작이었어요. 네. 젊은 작가상. 2025년 제16회 젊은 작가 상 수상 작품집이 드디어 나왔는데 네. 거기서 대상 작품을 지금 오프닝으로 가져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대목을 듣고 할머니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 할머니 덕후. 네. 저는 사실 오프닝 부분만 딱 보면 좀 인성이 문제가 있죠. 인성 논란. 어떻게 이거 인성이 반의 반의 반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다가도 사실 우리가 내면에 할머니나 부모님한테 내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저는 생각도 들었어요. 보면서 되게 솔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 저는 맞아. 할머니랑 되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와 생긴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말을 할머니 갑자기 하셨던 적이 있어요. 되게 알뜰하게 사셨던 분이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거 늘 나오는 주제다. 맨날 이제 돈 없다 돈 없다 알뜰하게 아껴서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냐 너 학비가 얼마냐 어머.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됐어 뭐 할머니 무슨 돈이 있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도 내심 그래 할머니가 내 생각을 하고 있군 막 이건 당연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냥 자녀란 무엇인가 항상 뭔가 희생을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따가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러니까 건강한 사랑이란 이상적인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할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계속 주면서도 손해 보는 마음 안 느끼는 관계잖아요. 네, 사랑은 할머니가. 내리사랑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짜증났습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자, 아까 책대가 얘기했지만 그 2025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책디랑 저는 아마 2019년쯤부터는 이거를 거의 항상 같이 읽었을 거예요, 이 작품을. 책 모임도 맞아요. 오래 하고 항상 뭐 다른 이유로든 같이 읽곤 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책콜렉스에서 다루는 게 처음이에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그래요? 했어. 점작상을 한 적이 없어. 진짜 이걸 안 했다니?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작가의 다른 작품을 한 적은 있죠. 뭐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거나 맞다. 그런 건 한 적이 있었지만 처음입니다. 백오뉴 작가의 반의 반의 반 아주 짧게 맛보기로 제가 이 앞뒤 맥락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어느 날 집에서 5천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딸과 손녀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프닝의 화자는 손녀였죠. 네. 손녀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즉 할머니의 딸은 주인공에게 엄마입니다. 이 엄마와 주인공이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할머니가 집에서 갑자기 5천만 원을 잃어버렸대. 도둑이 든 건가? 근데 여러 정황상 이 집에 드나드는 거는 요양보호사밖에 없어요. 자기들을 제외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뭐 경찰에 신고해서 CCTV 같은 것도 보고 막 해요. 근데 할머니는 절대로 그 요양보호사 한 일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엄마와 주인공, 즉 딸과 손녀를 의심합니다. 나이브스 아웃 같은데? 완전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오지가 지난번에 소개한 소년의 시간처럼 이 소설은 과연 누가 그걸 가져갔느냐 여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프닝에서 드러난 이 주인공 손녀의 마음은 왜 생겼느냐 왜 할머니는 나한테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우리를 우리 의심하고 탓하고. 나는 내가 아파가지고 산재 받은 돈으로 할머니 외식시켜드렸는데 우리 친할머니 맞아? 약간 이러면. 그러니까 인성이 반의 반의 반이 맞네요. 여기서 이제 반의 반의 반은 그 5천만 원에 반의 반만 있었어도 자기가 뭐 어학연수도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뭐 월세 대신에 조금 더 좋은 집을 살았을지도 모르고 이런 이제 그런 심리.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렇지. 또 반의 반의 반이면 2,250만 원. 그죠. 네. 또 되게 디테일하네요. 네. 계산. 그래서
누가 이거를 가져갔느냐가 아니라 이 마음에 대해서 뒤쫓아가는 이야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 재밌네요. 네. 앞부분만 읽었을 때보다 뒤로 갈수록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작이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각자 또 소개할 작품 하나씩 가져왔는데 맞아요. 거기에 포함되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희한하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프닝에서 짧게 소개를 해버렸습니다. 네. 지금 구매하면 7,500원 정도의 여러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7편입니다. 간만에 저렴해서 좋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아, 세일 기간이에요. 기분이 검작상은 좋아요. 네, 이렇게 세일 기간이 있습니다. 총 7편의 작품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작품을 가져왔는데 네. 저는 성혜령 작가의 원경. 아 이거 지금 혹시 선배한테 지금 아하. 잘 보이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노노 절대 아니에요. 저희 회사에 이제 원경이란 이름을 쓰시는 아나운서 선배가 계시죠. 뭐야? 나 그래서 고른 줄 알았는데. 아 절대. 원경이 무슨 뜻이에요? 아 사람 이름이에요. 아, 사람 이름이에요. 아 망원경 이런 건 줄. 아니 성이 망신은 아니고. 너 진짜. 아 진짜로 멀리서 본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이제 차근차근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두 분 직장인 건강검진 하셨나요? 아 했습니다. 아, 네 매년 합니다. 빨리 하라고 하니까. 네. 이거를 계속 미루다가 못 가거나 그런 적 아니면- 있어요. 작년에. 그래? 네.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네. 아, 왜냐면 몸 만들어서. 받으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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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방송인 걸 잠깐 깜빡했어. 잔소리할 뻔. 네, 이 소설의 주인공 신호라는 인물 역시 미루다가 12월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건강검진 받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하잖아요. 설마 뭐 나오겠어? 아, 뭐 음. 큰일 있겠어? 뭐 나오겠어? 근데 불행히도 이 주인공 신호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어머. 암 선고를 아, 받게 됩니다. 근데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신호가 가장 처음 떠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5년 전에 헤어진 연인 원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의사인가요? 아니요. 의사여서 진단받을. 그냥 헤어진 연인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둘이 막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닌데 신호만 아는 이별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원경이 이제 연애할 때 그냥 그런 말을 툭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 쪽 집안 내력이 유방암이야. 내력 있다. 나도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신호가 상상력을 막 펼치기 시작해요. 애니 너무 애니네. 심해. 애니 엄청 너무 심해. 심해. 그래서 원경하고 결혼하면 자신이 병간호를 하게 되고 항암 치료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제발 하면 내가 그걸 옆에서 과연 끝까지 그렇지. 보호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상상까지 가게 되면서 더 이상 원경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구나.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걸린 것도 아니고 징조가 있다는 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듣고 지 혼자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얼마나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상상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확실히 없나? 이렇게 그런 것도 생각했을 있었을 수 수도 있을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근데 여태까지 만났던 여자 중에는 가장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근데 좋았어요. 그럼에도 이런 상상력이 발휘되면서 관계가 끝이다. 이러면서 이별을 하게 된 거죠. 참네. 그러면은 매년 추적 검사를 뭐 이거 하자.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더 그러니까. 열심히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캐릭터인 거예요. 네. 이 사람의. 그래서 그때 딱 나온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 사람이 가지고 올 불확실한 미래까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면 신호는 지금까지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 뒤에 이런 말이 이어져요. 앞으로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기란 불가능할 것이었다. 오, 너무 와닿는다. 와닿는다고? 너무 지금 와닿아. 결혼하신 분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맞아. 불확실성까지 껴안는 거라는 게 맞아. 결혼 3년 차에 진짜 와닿네요. 네. 안 잘라도 돼요? 네. 이런 성격의 신호가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자기는 건강하게 먹으면서 자신은 불행을 대비한다고 막 생각했거든요. 근데 원경이 암이 걸린 게 아니라 자기가 암이 걸려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인생이 참 이래. 그러니까요. 이게 대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닌 그래요. 거죠. 네. 그래서 암 선고를 받은 신호가 원경을 찾아가면서 두 사람의 캐릭터가 더 대비돼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암 유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원경이 살아가는 법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현재가 잠식당하는 신호가 살아가는 법이 아주 대비돼서 이 소설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약간 신호가 엄청난 불안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저는 보는 내내 되게 어리석다 이 멍청한 놈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도
이거 나 아니야? 막 이런 게 나도 치료. 신경 쓰여. 동시에 막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만의 불안을 안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럼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불안핑 하거든요. 그래서 불안에 대한 그 성찰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불안은 결국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 그렇죠. 그게 불안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시간의 흐름, 결국 노화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맞아요. 제가 막 받아들여야지. 저속 노화나 막 리프팅 이런 거에도 굉장히 빠져 있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정말 빠져 있거든요. 얼굴 아파 죽겠는데 막 그런 거 하고. 근데 그게 사실 어떤 나아지겠다는 의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젊음을 잃어가는 그 불안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젊음이 왜 불안한가? 그거를 또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제가 책플릭스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재미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재밌게 사는 게. 근데 젊음의 소멸이 저에게 재미가 점점 없어진다는 진짜?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인턴분들이 출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본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가서 말도 시키고 했는데 확실히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이 02년생이에요. 말이 안 통하지. 근데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막 제가 막 일부러 막 세대 차이 퀴즈 같은 거 냈어요. 짜증. 왜 그래요? 부장님이야.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거 내니까 그들은 그들의 퀴즈를 저한테 내더라고요. 이런 거 아세요? 뭐 요즘 유행하는 거. 근데 저한테 막 요즘 유행한다고 재밌는 것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내가 그 감성을 모르겠는 모르지.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진짜로 온몸에 불안이 확 돌면서 내가 이제 사실 재미라는 게 어리고 재기발랄한 데서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와 이제 소통이 점점 단절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처음으로 확 들었고. 본이가 그걸 모르는 정도면 저는 아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나마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책플릭스를 녹음하는 이런 시간도 우리가 서로 뭔가 재밌는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받는 시간 같은 거거든요. 아무튼 저에게는 젊음을 잃으면서 점점 재밌는 것들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 불안이 제 인생에서 큰 불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노잼 인간이 될까 봐. 되는 거. 네. 30대에게는 30대에 맞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 재미가 저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아직 그런가. 가치가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20대 때 것 추구하던 같아요. 재미가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불안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회 그거를 통념상 어른스럽다고 그렇지. 하는 것들에. 네. 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사회 통념상 저 나이쯤에 요구되는 것들을 제가 보통 안 하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근데 이제 불안이라는 게 보통 본이가 말한 것처럼 낯선 상황, 안 해본 일을 할 때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이제 8년 차인데 8년 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5월부터 부서를 옮기게 됐죠. 부서를 옮기게 됐어요. 라디오 PD로 입사했는데 라디오랑 아예 관계없는 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불안하신가요? 불안하죠 당연히. 저 심지어 그래가지고 같이 일할 분한테 가서 한참 전에 내가 일을 옮기려고 하는데 나 괜찮냐? 면접도 아니 한번 검토를 검토를 받았군요. 받았지. 하지만 강한 인팁이 있기 때문에 신모 씨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시리얼이라는 채널 아시죠? 네. 책플릭스 구독자분들도 아직 모르신다면 제가 이제 5월부터 거기서 뭔가 합니다. 근데 이 불안이 사실 저는 지금 시작된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네. 주에 옮기니까. 근데 이미 시작된 기분이 들어요. 그쵸. 왜냐면 제가 원래 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봉규 어떤가요라는 음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새 PD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책플릭스 오래 들어주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앙칼님이 제 후임 PD로 옵니다. 2번 출연한 적 있죠. 근데 지금 인수인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해본 음악 방송에 매일 후덜덜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나는 거울 치료야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일주일 뒤엔 저 자리 있겠구나. 막 덜덜덜덜 하면서 지금 이 모든 걸 하고 있고 하는 걸 보면서 나의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이 저거군. 그런 약간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불안?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본이랑은 다를 수도 있는 게 저는 이제 설레임과 불안이 같이 가는 건 그쵸, 있고 설렘도 사실 있죠. 이건 제가 선택한 거죠. 시간 흐름이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에 키워드가 불안이어가지고 이 맞다. 작품을 선택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사실 임신을 했습니다. 와 여기서 이렇게 사랑이, 와. 근데 세상에 여러분 책디가 봄에 왜 없었는지 아십니까? 야. 겨울에 네, 이게 임신과 동시에 같이 오는 게 엄청난 불안이거든요. 네. 본능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떻게 건강하게 태어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이었던 게 이제 태아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또 하더라고요. 아. 근데 태아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상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어디가 아플 태어나면 경우. 이런 걸 들어야 되고 뭐 어떤 유전이 있으면 이런 걸 다 항목에 넣어야 되고 아, 근데 힘들어. 이런 거를 가정하고 저도 신호 같은 성격이어서 만약에 이런 유전을 그대로 받아서 이런 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하다가 갑자기 어떡해. 이게 호르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보험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남편에게 남편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아. 나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상상하거나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거의 임신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왜냐면 그 후를 자꾸 상상하게 되니까 자꾸 불안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명을 다른 거였는데 기쁨이로 바꿨어요. 잘했다. 왜냐면 불안감이 너무 나를 덮치니까 이 생명이 생겼다는 기쁨, 현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태명이라도 바꿔서 나를 조금 변화시켜야겠다. 이래서 제가 이 불안에 지금 꽂혀있는 상황인데 점작상이 좋은 이유는 작품 뒤에 해설이 또 맞아요. 맞아요. 따라 바로 붙거든요. 붙어있죠. 네. 네, 거기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불안이라는 거대한 적, 그것은 다름 아닌 인물의 내부에서 솟아난 것일 때 소설이 싸우는 대상은 결국 자신이 된다. 불안은 아직 실제하지 않은 미래의 가능태들이 현실을 지배할 때 주체가 느끼는 하나의 상태다. 그것을 추동하는 가장 큰 힘은 인물의 말과 상상력이다. 상상력이 괴롭히죠. 문제인 것 같아요. 앤들이 힘들어. 갑자기 이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저도 N이 심해서 불안이 심한 거거든요. 저는 임신을 안 했어요. 갑자기. 충격 고백. 갑자기. 나도 안 했다. 아니, 여기서 임신 선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임신 안 했다는 선언을 하는데 안 했는데도 저는 예를 들면 어디서 뭐 학폭 기사 이런 거 보잖아요. 만약에 내 미래의 자녀가 아이가 그런 것까지 저는 상상해서 불안해할 정도인데 어.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래의 가능태가 저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확실한 해결책을 찾았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오. 제가 계단 오르기에 미쳐 있거든요. 천국의 계단을 타세요. 천국의 계단을 하는데 그걸 하면 생존의 위협이 느껴져요. 진짜 죽고 싶어요. 현재에 집중해. 진짜 한 30분을 하는데 15분 지날 때쯤부터 정말로 죽을 것 같거든요. 오. 근데 그때 진짜 숨을 못 쉬겠고 다리가 정말 후들후들하고 그렇게 현재에 죽을 것 같고 생존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가능태들이 나를 괴롭힐 사라져요.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거 중요해요. 현재에 집중하는 거. 맞아요. 근데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게 저는 운동이랑 여행인 것 같아요. 오. 여행 가면 길 잃어버리고 맨날 막 이렇게 소매치기 당할까 봐 걱정하고 그쵸, 그쵸. 그 시점에서의 길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해결책이에요. 저만의. 저도 그런 걸 상상을 또 상상을 했네. 그러니까 항상 불안을 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저도 N이라서 말과 상상력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이 거대한 적을 태어나지 않게 하려면 불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반대말이 뭘까를 상상을 해봤는데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적인 긍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뭐 다 잘 될 거야? 나에게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낙관. 않을 거야? 근데 이거는 하나의 불행만 닥쳐도 깨질 수 있는 그래, 논리인 무책임할 거죠. 수 있어. 맞아. 그래서 불안의 반대는 겸허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겸허함으로 살아갈 때 흔히 말하는 그 감사함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건데 내게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근데 어떤 불행이 일어났다면 그것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내가 살면서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에서 원경이라는 인물이 그런 겸허함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유방암 유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대처하기 시작해요. 당시 연인에게 뭔가 증상이 보이면 내게 말해줘 라고 말한다든지 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죠. 근데 그렇다고 되게 움츠러들거나 그런 것도 잠식당하지 않죠. 전혀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한테 그 유방암 DNA가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는 그렇다고 막 크게 막 오예 막 기뻐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겸허하게 또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고 오히려 빚진 느낌이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이 소설에서. 뭔가 이 가능성이 다른 사람한테 갔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 계열은 그걸 다 겪었는데 자기는 또 안 겪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원경이를 놓치다니. 그러니까요. 그치. 네. 또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신호가 원경을 찾아간 날 하필 원경은 산에 있었는데 그 산이 이모가 원래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산이었어요. 별장 같은 거. 근데 산불이 나서 홀랑 그 별장이고 뭐고 다 타버린 타버렸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원경은 그 산을 오르면서 잔불을 정리해요. 원경이가 혹시 뭐 산신령 도인인가요? 이게 젊은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인데 근데 그런 태도가 좀 보여요. 불행을 어. 대처하는 느낌이 왜 내게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 산불, 잔불 정리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할 일이 또 있거든. 소설을 보면. 멋지다. 만약 이런 원경의 삶의 태도가 내게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뭔가 근거 없는 확신이나 불행을 불러올 만한 거는 싹을 잘라버리고 아예 시도도 안 할 거야. 라는 태도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겸허하게 담담하게 대처를 맞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오만이라고 하잖아요. 불안한 것 자체가. 왜냐면 내가 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컨트롤하겠다는 생각하는 마음이 거예요. 전제가 되는 거니까. 거울 치료 당하고 있어 지금.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알면서도 되게 그거를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신호와 원경의 삶의 태도를 좀 떠올려 보면서 지금 날 괴롭게 하는 내 안의 불안이 지금의 내 현실을 잡아먹게 둘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그때그때 주어지는 불안을 좀 직면하면서 삶의 겸허함을 기를 것인지 좀 판단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좋네요. 네, 원경이 왜 산을 오르느냐. 거긴 또 재밌는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수련을 말하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편이라서 이거 다 소개 안 하기로 맞아요. 약속을 했기 짧아서 때문에 맞아요. 그거 읽어보시면은 괜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도파민 터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거기도 이제 계단 오르기 하는 거고. 산을 오르긴 하는데 계단 오르기만큼 거기 뭔가 뭔가 있어. 미션이 있습니다. 뭔가 있어. 네. 이번에는 본이가 가져온 작품 볼까요? 저는 사실 그 점작상 표지 보면은 딱 최애 아이라는 그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낚였는데 최애 아이 있다. 이건 무조건 내가 해야 돼. 왜냐면 빅히트 했던 애니메이션의 제목이기도 하죠. 동명입니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최애 아이라는 제목만 봐도 뭔가 아이돌 얘기인가? 덕질 아이돌 얘기인가 얘기예요. 싶을 수가 있고 일단 설정이 아이돌을 덕질하는 30대 직장 여성이에요. 주인공이. 이거 내 거지. 자기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 책플릭스에서 얘기네. 이거 할 수 있는 거 나밖에 없다 맞아요. 이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 힘든 소설입니다. 너무 힘들었고 진짜 요즘 좀 나 심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다 싶으시면은 잠시 마요. 미뤄두시기를 진짜 그 추천을 정도야? 진짜 그 정도예요. 그리고 저는 책디는 절대 읽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 읽었잖아 이미. 다 읽었어. 어떡해. 어떻게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소개해야 될까 걱정을 하다가 이거를 막 현실의 이야기라고 이입을 해서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이게 약간 신화 얘기 같은 거예요. 뭐 그렇죠.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상징이죠, 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불쾌감을 느끼도록 의도된 그런 신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이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줄거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돈을 내면 냉동 보관된 정자를 받아서 여성 고객이 인공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사업에서 뭐 아무나 정자가 기증 받으면 돈 내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지금도 가능은 하니까 그 일 그렇죠. 자체는. 지금도 가능은 한 사업인데 여기선 특이한 점은 아이돌 멤버의 정자를 기증받아요. 여기서부터 도파민이 터지기 시작해요. 아이돌이 정자까지 판매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아들일 경우에 나중에 그 기획사에 이제 트레이니로 사진 보내야 돼요. 네. 사진 보내야 되고 뭐 그런 일종의 지금 연습생을 어린 나이부터 키우는 걸 뭐 태아부터 키우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낮은 출생률 문제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좀 극단적인 해결책 사업이 나온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근데 주인공은 30대 직장인인 이유미고요. 여기서 개천용으로 묘사되는 걸 보면은 이제 꽤나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좋은 맞아요. 대학을 나오고 그쵸.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싱글이고 결혼할 생각이 없고 확실하게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바로 아이돌 유리인데요. 이 유리가 우미한테 다른 남자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삶에서 거쳐온 남자들에 대한 사랑은 가짜라고 생각하고 유리만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다라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우미가 유리에게 그 찬사를 보내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만 사진을 찍어놨던 게 이거 트위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유리는 나이에 비해서 막무가내로 천진난만하다. 그렇게 밀도 높은 인생을 살았는데 때가 타지 않았다. 유리에게 삶은 신기한 것이고 기대와 희망뿐이다. 그 순수함이 빛을 내뿜고 빛은
저절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뺨에도 떨어진다. 이렇게 아. 그 유리를 찬사하거든요. 찬사를 아. 보내거든요. 유리의- 인간계가 아닌 것 같은데. 유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굉장히 일을 잘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무대 위에 유리를 보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수와 열정, 젊음과 빛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다라고 유리를 묘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게 제가 NCT 위시를 무대를 최근에 보고 느낀 감정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 반짝반짝하고 때가 묻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저의 불안 중에 하나가 젊음을 상실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이어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음을 찬사하게 그렇죠. 네. 보낸다. 그러니까 내가 점점 상실해가고 결핍되어가는 것들을 이상화해서 이미지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욕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우미가 그 유리에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기를 낳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최애의 아이인 아이. 거예요. 최애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까 말한 사업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유리 팬미팅에도 가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다라고 말은 안 숨기고 하지만 숨기고. 가서 굉장히 큰 희열을 느껴요. 왜냐면 임산부로서 그동안 본인이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관심과 남자들의 그런 배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막 약간 이상한 그런 충족되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 유리가 이제 막 글도 써주고요. 이제 사인하면서 빨리 뭐 좋은 말 해줘요. 좋은 말도 이렇게 써주고 하는데 그러다가 아기를 낳고 큰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인데요. 그렇죠. 사실 이 사업이 사기였다라는 게 사기였다. 밝혀집니다. 충격적이야. 그러면서 유전자를 제공한 사람은 유리가 아니었고 아이돌 멤버도 아니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업을 이제 홍보했던 중년 정치인이 정치인.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몇 달 뒤에 이제 우미가 그 정치인이 유세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분식집을 방문을 하는데 그 분식집에서 그 정치인 앞에서 그 아기를 여기서 이제 보통 당신 아기입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잖아요. 그 정자가 그 정치인의 정자였던 거예요. 그런 맞아요. 식으로 암시가 그런 되죠. 식으로 암시가 예. 돼요. 정확히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하지만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그렇죠.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네.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미의 묘사 중에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네. 묘사가 계속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사람이 악에 받쳐서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반항하기 위해서 계속 행동하는 것 같았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읽고 일단 너무 저는 그 부분 마지막 부분을 한 3번 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렇게 계속 읽고 막 네이버에 검색도 해봤어요.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한 건가?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맞았고 그래서 이걸 딱 덮고 가벼운 얘기가 아니었구나. 전혀 아니지. 근데 애니메이션 최애 아이도 되게 빡센 얘기긴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얘기긴 한데요. 근데 그러면서 전 이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사실 제가 NCT 위시를 좋아하는 마음도 그렇고 이 유리를 좋아했던 우미가 유리를 좋아했던 마음도 그렇고 사실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지금 인격적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그 이미지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이 보여줬던 그 젊음의 정수 그 이미지를 욕망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파괴적인 결말을 맞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는 이 정도로 뭐 극단적인 상황은 없겠지만 누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착각했는데 끝에는 결과적으로 좀 파괴적인 결말을 맺었던 그런 종류의 사랑, 건강하지 않은 사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건강한 사랑을 만나면 혹은 건강한 사랑을 통해서 이게 건강하지 않은 사랑이었다, 파괴적인 사랑이었다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들도 있었을 맞아요. 것 같은데 두 분은 있나요? 제가 지나온 연애 중에서 딱 생각난 게 있었는데 그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이 사람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중요한 근데 포인트다. 가족은 나의 모습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음. 근데 그걸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나답지 않게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누군가 한 명이 다른 모습으로 가식이다.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정말 나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연애를 했을 때 이거는 충분히 우리 가족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답게 연애했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괴적인 사랑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뭔가 계속 나를 속이게 되는 내가 나로 존재하지 그치, 못하고 그치. 이게 맞추고.
이게 뭐지? 맞아. 내가 난가? 이게 내 말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어. 것인지 지금 이 모습이 내가 맞는지 헷갈리는 거죠. 저는 사랑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좀 파괴적인 사랑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대상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게임입니다. 아 근데 이거 되게 파괴적인 파괴적인 사랑을 했던 벌써 게임이 있어. 파괴적이다. 그러니까 제 오래된 취미 중 하나예요. 가장 오래된 취미.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지금도 매일 하는데 보통은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해요. 많이 하진 않거든요. 지금은 건강한 사랑이다 이 정도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이 정도 시간이면은 내 신체나 정신 건강을 크게 해치지도 않고 또 보통은 제가 하는 게임들은 주로 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도 있고 서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책이나 드라마, 영화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하거든요. 동시에 이제 내가 좀 더 그런 작품을 감상할 때보다 능동적으로 그 세계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좋은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럼 파괴적인 사랑은 뭐냐? 지금 하는 게 건강한 사랑이라면 이게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한 3, 4일 전까지.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도 들어보셨을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람을 잡아먹는 게임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게임이 원래 PC 게임인데 넷플릭스를 통해 모바일로 출시가 됐어요.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머부지 넘기다가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문명이 나왔네? 게임을 할 수 있구나. 설치를 했어. 자, 그날 밤에 한 2시간 누워서 모바일이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길게는 3, 4시간. 제가 10시 반에 자려고 누웠는데 며칠 전에 12시 반, 2시 반까지 하는 거야. 그 눈 나빠진다고 헤드폰 프레시 켜놓고 불 끄고 누워가지고 일찍도 누웠네 근데. 그니까 일찍 자려고 누웠어. 일찍 자려고 누웠다. 그 와중에 왜냐면 바른 생활. 전날 2시 반, 그러니까 2시 반까지 게임하다 잤잖아. 그럼 피곤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출근하면 10시 반에 누워. 그럼 또 2시 반까지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하루 그렇게 하고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지웠어요. 지웠는데 며칠 뒤에 다시 깔았어. 이 지독한 사람. 그래서 또 깔고 지웠다가 다시 깔고 또 어차피 또 깔겠지 싶어가지고 안 지우다가 제가 며칠 밤 날려먹고 지난 주말에 지웠습니다. 다시 안 깔아라고 하면서 이제 안 깔아 진짜로. 이게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똑같은데 내 컨디션에 너무 나쁜 영향을 끼칠 뿐더러 이 게임은 서사가 없어요. 서사라는 개념이 없어. 내가 그냥 새 문명을 지었다 부셨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시간 때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끊임없이 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파민은 겁나 나와요. 막 땅이 넓어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차이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로부터 가져가기만 하고 나에게 주는 게 없는. 그러니까 하는 시간은 재밌는데 남는 게 없는 그 현타. 약간 착취적인 관계. 그러게요. 이게 건강한 사랑이랑 파괴적인 사랑의 차이가 아닐까를 게임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중독 관련된 의사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중독을 이게 중독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게 내 일상에 지장을 주냐 안 그죠, 주냐래요. 근데 사랑도 이게 좀 파괴적인 사랑이면 내 일상이 좀 무너진다거나 희생하거나 이랬을 때 좀 파괴적인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근데 옛날 해보게 90년대 되네요. 락발라드 들어보면 다들 그렇게 사랑을 했어. 파괴적으로 한 다 명은 죽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진짜. 다 해분이야. 죽을 것처럼 사람들을 했어. 그게 마치 진정한 사랑이고 나의 진짜 마음인 맞아요. 것처럼. 아 물론 그런 순간도 필요할 때가 옛날 있겠지만. 드라마 보면 왜 그렇게 눈을 떼주고 막 심장 떼주고 막 이래요.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다. 파괴적인 사랑은. 맞아. 갑자기 얘기하다 생각. 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내용 사실 제가 준비했던 답변은 뭐였냐면 제가 친구들한테 제 주위에 아직도 소개팅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늘 얘기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너를 자기 인생의 배역으로 캐스팅한다는 느낌이 들면 만나지 말아라. 너가 트로피처럼 살지는 마라.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교묘해서 잘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럴 수 최고의 있어요. 배역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의 배역이어도 배우로서 살지 않는 게 좋다. 그 연인 사이에서는 혹은 둘이 부부 같은 말이 사이에서. 통하네요. 근데 결국 같은 말인데 지금 다들 얘기 들으면서 느낀 거는 건강한 사랑의 증거가 뭘까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자유와 창의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자유로워서 나의 어떤 잠재력이나 개성을 막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이 최애아이하고는 좀 멀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자유론으로 돌아갔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미가 계속 사랑이라고 주장했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젊음을 잃어가는 악착같이 살아온 왜냐면 우미가 지금 굉장히 악착같이 살아왔고 돈도 많이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순수함과 젊음과 열정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집착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사실 스스로의 원칙이 있어요. 저 버블은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버블이 뭐예요? 거리를 유지하는구나.
팬이랑 버블이 소통하는 이제 커뮤니티. 팬이랑 1대1로 채팅하는 아. 것처럼 느끼게 하는 해주는. 그런 앱이에요. 돈을 주고. 돈을 주고. 그러니까 월 4,500원에 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쵸, 그쵸. 아, 그러면 하거든요. 카톡 친구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런 카톡 친구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제 이름을 뭐 누나로 설정해 놓으면 그 누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게 정말 그 저희 회사의 그 노모 씨가 그 팟빵이라고 있어요. 맞아 이거 넷플릭스 열심히 나왔던.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면은 걔 막 버블도 해? 마크한테 중독이네. 메시지가 와 있어서 막 선배 저 마크 문자 안 익십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마크는 누구예요? 막 마크도 NCT. NCT. 근데 제가 그래 사실 혹했거든요. 이거 아.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큰일 난다. 사진도 보내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나 이거 하면은 내가 얘를 정말 다르게 생각할 것 같은 선을 거예요. 넘지. 선을 넘을 아. 것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냥 무대를 사랑하는 수준에서 멈추자. 여러분 버블을 한다는 게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쓰는 플랫폼인데 제가 심약해서 그쵸. 저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성격에 따라 맞아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선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책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네. 근데 만약에 아이돌뿐만 아니라 이런 덕질을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각자만의 이런 선을 딱 지켜야 지키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서도 네. 마찬가지죠. 그렇네요. 이 작품에서도 그런 덕질하는 작가가 쓴 작품이잖아요. NCT 위시를 좋아한다고. 이 작가가 찐이에요, 찐. 음. 거기서 쓰는 그 어떤 그 표현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네. 이분은 좀 사셨다. 어머. 트위터에서 사셨다. 이게 음.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작품을 썼다라는 건 본인도 뭔가 하고 그렇지. 싶은 말이 분명히 있었던 것 아. 같고. 이게 아주 선을 재밌어요. 안 지키고 극단적으로 갈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이 최애아이를 갖는 시술을 가지고 미저리 시술이라고 남들은 말하지 뭐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가성비 좋은 굿즈나 마찬가지였다. 맞아. 뭐 이런 말들. 맞아. 아름다움 감지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팬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레이더가 있어서 딱 보면 알아. 막 약간 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한 소설이다. 그랬을 때 파국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한번 날 잡고 아이돌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아이돌 딴 데서 산업이 하세요. 처음 시작된 것 자체가 어림과 젊음에 대한 찬미예요. 그렇죠. 아. 네. 그걸 파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정확히 아이돌 산업이 뭘 파는 거냐에 대한 한 가지의 답을 낸다고 하면 젊음의 미성숙함, 그 어린 미성숙함 이런 걸 파는 거라고 저는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환상에 너무 갇히지 말고 저도 저도 지금 내적 갈등이 심하네. 맞아요. 지금 어디 내가 지금 덕후로 말해야 될지 본의로 말해야 될지 헷갈리는데 진짜 표정 근데 봐. 여러분 저도 답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요. 그게 네, 중요한 거지. 맞아요. 건강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여기서 활력을 찾는다는 건 또 좋은 거고. 그냥 너무 행복해요. 주장자 그만해. 그냥 선이 있어야 아니 된다. 근데 여러분 NCT 팝팝 무대 보세요. 네. 약속. 자, 제가 소개할 작품은 강보라 작가의 바우어의 정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왜 제목이 바우어의 정원이지? 라고 나중에 찾아봤어요. 생소했어요, 네, 바우어가. 바우어가 뭐지? 바우어는 세틴 바우어라는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쪽에 서식한 새입니다. 새예요, 새. 이 수컷 바우어 새가 마치 정원을 꾸미듯이 뭐 꽃잎이나 열매, 플라스틱 병뚜껑 같은 것들로 둥지를 꾸며서 암컷에 구애를 한다고 해요. 독특한 건 이제 파란색. 자기 깃털색과 같은 파란색 사물들만 거기 쓴다는 게 이제 소사상의 설정이고 다큐도 있어요. EBS 다큐가 하나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살짝 봤는데 예쁘겠네요. 예뻐요. 자신의 깃털색으로 상대를 유혹한다. 또 나와 닮은 어떤 조각들로 나를 세일즈한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과 바우어라는 새가 가진 공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소설의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주인공인 은화는 연극 배우입니다. 여성. 연극으로 큰 상도 받았고 그걸 계기로 이제 독립영화도 출연을 했는데 그 흥행을 하면서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3년에 걸쳐서 3번의 임신과 유산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커리어가 멈춘 동시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겠죠. 새로운 연극의 오디션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연극은 원래 대본이 존재한 작품에 맞춰서 배역을 캐스팅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성의 몸을 소재로 배우가 가지고 있는 서사를 통해 원작을 각색해서 하겠다. 재밌겠네요. 이게 이 연출의 이제 의도예요. 사실 이런 식의 작품들 꽤 있죠. 연극은 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디션을 보는 배우들에게 여성으로서 겪은 상처를 독백 연기로 들려달라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게 오디션 과제인 거예요.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은하는
과거에 아르바이트로 역할극을 통해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데 참여한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어. 그러면 주변 사람이 나를 학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막 내담자가 와서 막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상대방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감정을 표출한 사람은 해소가 되지만 당하는 사람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그런 걸 해본 은하였기 때문에 이 연극의 설정이 약간 탐탁치는 않은 거야. 뭔가 그런 상처를 뭔가 쏟아내고 이걸 가지고 뭔가 자원화하고 하는 게. 하지만 공백기를 자기가 너무 길게 가졌기 때문에 또 아마도 약간은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치유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디션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자, 여성으로서 자신이 겪은 상처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은하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유산 얘기를 해야죠. 했겠죠. 세변의 임신과 유산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 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 여기서부터 이 소설의 문제의식이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유산이라니 한 번도 아니고 3년에 걸쳐서 3번이라니 세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들게 작가가 서술을 잘 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고통으로 감각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나 경쟁력으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콘텐츠거리로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네요. 나의 불행마저 자산화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세상에 그런 거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앞서서 이제 본인은 최애아이가 아이돌이 젊음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판타지를 자산화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나의 고통을 자산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 나의 고통과 불행이 자산화되는 그 상황, 그게 전시되는 공간, 마치 유튜브처럼 거기에 근데 일종의 쾌감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제 직시하는 작품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세틴 바우어가 파랗고 쓸모없는 물건들로 공들여 정원을 장식하듯 사람들 앞에서 고통의 파편을 훈장처럼 늘어놓던 내담자들, 그들은 오직 그 순간에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다. 삶에서 상처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사람들처럼. 나의 상처가 되게 내가 살아있게 만드는 힘인 동시에 누군가에게 나를 세일즈한 자산이 되는. 이거 요즘 SNS에서 너무 많이 보던 그렇죠. 건데. 그렇죠. 반지 합방에서 살았습니다. 불행 포르노 같은.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애플사이다 비니거라는 내용의 리얼리티거든요. 어떤 사람이 암에 안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호주 사람인가 그런데 이게 실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암에 안 걸렸다는 걸 이제 점점 알아가니까 이제 사실을 말해라고 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힘든데도 이겨내고 있어요라고 할 때 사람들이 주는 그 관심에 중독이 된 거예요. 거구나. 결국 그 여자의 파멸을 보여주는 그런 리얼리티거든요. 그건 이제 거짓으로 그걸 만든 거. 그쵸.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불행을 통해서 관심과 애정을 받는 게 굉장히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사실 이제 기부 광고 같은 것도 맞아. 보통은 너무 그게 싫어요. 너무 네.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재단에서 그거를 반대하는 기부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만 돈을 기부할 게 아니라 그들을 응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것도 좀 나오는 세상인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그 얘기가 딱 떠올랐는데 제가 과거에 들은 말 중에 최악의 말이 같이 방송하던 진행자가 저보다 훨씬 연배도 많았고 경력도 많은 분이었는데 아침 회의 때 저한테 그 말했어요. 아침 일찍 볼 얼굴은 아니다.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그거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뭔 그날 좀 부은 거예요, 제가. 근데 약간 성적인 농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희롱이지. 껴서 말을 했는데 뭐야? 화나잖아요. 너무 짜증난다. 근데 거기서 일단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고 앞으로 계속 볼 얼굴이니까 제가 취했던 행동이 못 알아들은 척했어요. 난 이런 거 절대 몰라.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도 똑같아.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잠 못 드는 거예요. 그러고 왜 이제 그래? 집에 밤에 와서 짜증나죠. 이불킥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나한테 그런 말을 새끼를 했어. 그러니까 상상으로는 고용노동부 다 다 찾아갔지만 찾아갔어. 그 앞에서는 그냥 헤헤 이렇게 하고 무슨 말이지? 약간 맞아.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상처가 됐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후로도 그 비슷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런 예시를 말하면서 이후에 여러 번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나 이제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를 말할 때 이 아침에 볼 얼굴은 아니다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어쩌면 내가 나의 상처를 세일즈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근데 저는 상처를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좀 언어화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진실성 있게 이야기를 한다면. 맞아요. 저 이 작품이 재밌는 이유는 그 경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파는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나의 치유의 과정이고 나의 치유의 어떻게 보면 결과일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대학원생 시절에 겹쳐있는 두 가지 경험이 동시에 떠올랐는데 재벌그룹의 장학재단에 장학생 선발 서류 심사위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알바처럼 그냥 한 거예요. 그 장학금에 이제 이름에 꿈이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책풀 대기업이야 라고 하면은 책풀 꿈 장학재단에 꿈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서류에 뭘 쓰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집안이 힘들고 환경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를 수십 장을 봐야 되는 거야. 내 불행을 너무- 팔아야 나 되네. 너무 힘들다. 나 그거를 사비 털어서 주고 싶을 수십 것 개를 봐야 돼요. 네. 수십 개를 봐야 되고 그거를 항목별로 내가 5점 척도였는지 10점 척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평가하는 척도가 있었어. 얘가 더 불쌍해 5점. 뭐 이런 그거.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척도를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항목 점수 합쳐가지고 1차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면접 보고 하는 건데 사연만 보면 장학금 다 필요하지 당연히. 그렇죠. 그 와중에 내가 이 고통들 중에 좀 더 드라마틱한 거 그렇죠. 미디어에 좀 홍보하기 좋은 뭐 거 그런 걸 위주로.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꿈이라는 게 좀 더 깔쌈해 보이는 거 아.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뭐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 뭐 정확히 그때 제 기준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좀 오래된 음. 일이니까 그거를 찾아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야. 진짜 그거는 너무 별로지. 너무 속상하다. 근데 그래서- 지금도 있을 법한 일이야. 당연히 있을 계속 법한 하겠죠. 일이에요. 근데 우리네 직업이 그런 거예요. 뭐 미디어는 더 그러니까 그렇죠. 콘텐츠 네. 거리를 어. 계속 거기서 찾아내야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서류 심사한 다음에 일종의 이 절차에 대한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는 단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지원자들에게 가혹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번인가 두 번 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단순히 그냥 힘든 걸 떠나서 내 경험이랑 겹쳐 있는 거야. 그 상황이. 왜냐면 나 역시 그런 식으로 장학금을 그때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대학원생들도 장학금이 있는데 문과라서 뭐 엄청 이과처럼 많이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스로 대학원 학비와 서울에서 생활한 생활비 충당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거든요. 온갖 대학원 공부와 관련한 알바들 하면서 그 경험들을 다른 알바 구할 때 특히 이런 장학금 심사 이런 건 쉽잖아. 쉽고 돈 많이 주거든. 이런 거 할 때 나 이런 일도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무엇이 필요한지 할 수 있고 이런 걸 어필하는 포인트로 나도 썼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돌아버리는 거지. 그 경험이 겹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내면의 상처, 치유되지 못한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만 그때 딱 장학금의 경험이 떠오르면서 이런 방식으로 판을 만드는 게 문제다. 뭔가 우리는 고통은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고 그걸 극복하는 건 중요한 일인데 그게 일종의 자산화되고 그거를 팔아야만 뭔가 관심이 올라가고 이런 판이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일생이 자기 자신 셀링이잖아요. 그 뭐 노인정 가서도 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막 봉사활동하고 뭐 아니면 동네에서 막 교회에서 뭐 가라지 세일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어릴 때 경험으로 만들어서 뭐 아이비리그 가는데 내가 쓰려고 그런 것들을 또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선하냐? 악하냐? 이런 뭐 가치 판단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자기 자신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이상주의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양심에 비추어서 하는 게 그거 되게 중요하죠.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작품에서 나오는 말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상처에도 약간의 메이크업은 필요하지. 필요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약간 양념 치는 거지 뭐. 근데 양념을 치면서 내가 더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양념을 치는 게 나한테 또 이득이 될 수도 있어. 약간 여기서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수많은 주마등처럼 방송을 만들었던 기억이 흩쩍 지나가는데 사실 이제 은하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은하는 오디션을 보기 전부터 이런 상황 이렇게 판이 짜여 있는 상황에 대한 위화감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디션은 메이크업을 잘해서 프로답게 잘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오디션장에서 예전에 그 역할극 심리치료 알바를 같이 했던 후배를 만납니다. 은하가 사실 커리어 단절 상태이기도 했고 뭐 또 다른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 후배랑 약간 서먹한 상황인데 또 부침성 좋게 이 후배가 먼저 다가와서 언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둘은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돼요. 은하는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 후배는 얘도 뭔가 고통을 겪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임신 마지막 달에 아이를 사산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돼요. 방금 우리처럼
힘들었겠다. 근데 저 방금 못된 생각했어요. 나보다 더 센 그렇지. 스토리네. 아 이게 더 세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하게 되면서 얼마 뒤 두 사람 중에 누군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뽑혔느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나중에 은하는 이 연극의 기획 자체가 자기와 후배는 물론이고 오디션을 보러 온 모든 사람들의 사연과 고통을 마치 우리가 주방이나 욕실에 인테리어 할 때 자 위는 A 업체에서 하고 아래 뭐 싱크대는 B에서 하고 이런 걸 고르듯이 취사 선택을 해서 뭐 사연을 좀 섞어서 잘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기획이 되었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게 더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더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그렇죠. 모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를 은하가 나중에 알게 돼요. 자 거기까지 생각이 뻗어나간 은하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동시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상처와 이 고통이 이 후배와의 만남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승화되는가.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한 은하는 이전까지 은하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는가. 이거를 쭉 풀어서 보여줍니다. 되게 재밌으면서 뭉클한 장면도 있는 근데 너무 습하지도 않고 좀 담백해요. 그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소설이고 좀 정리해보자면은 고통을 매개로 한 성장 서사인데 되게 따뜻하고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근데 어떤 윤리적 태도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라서 꼭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우어의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봐요.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바우어의 정원이라고 하면은 그 연극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그 이야기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바우어처럼 짜잔 멋지지 이렇게 정원을 꾸밀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근데 그 정원이 나의 정원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아서 나만의 정원을 모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같이 승화시키는 그런 정원. 우리가 올해 초에 고전 특집을 하고 젊은 작가상 우리 현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그렇죠. 딱 젊은이들의 이걸 하니까 확실히 이 책에 녹아져 있는 고민들이나 감성들이 훨씬 더 그 동시대적이죠. 동시대적이고 컨템퍼러리예요. 네. 공감이 많이 되는 많이 돼요. 맞아요. 그런 요 몇 년 사이 나온 점작상들 중에 전 제일 좋았습니다. 저도 가장 재밌게 네. 읽었어요. 전 힘들었습니다. 최애 아이에 너무 빠지면은 좀 그럴 수 최애아이가 있어요. 요 몇 년 사이 점작상 중에도 그리고 가장 문제작이야. 문제작이더라고요. 신영철 평론가가 아예 문제작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그러니까 의미에서든 규정을 해놨어. 약간 의도한 문제작이에요. 의도한. 네. 이거 호불호를 떠나서 그냥 읽어보시고 네,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2025년 제16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작품들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클로징에서는 그동안 남겨주신 댓글들 저희가 못 읽은 게 좀 있어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네. 애플 팟캐스트 통해서 오지투님이 남겨주셨어요. 이거 오지 부계라는 그 오지 말인데? 아닙니다. 네, 오지는 저희가 아니고 오지한테 확인해봤어요. 탈탈 털어서 야 너무 바꿔서 좀 해라. 만약에 댓글 남길 거면. 그러니까 미키 세븐틴에서 영감 받은 거 아닌가 했는데. 책플리스는 원앤온리 팟캐스트입니다. 정말 정말 좋아해요. 덕분에 제 삶이 얼마나 풍부해졌는지 모릅니다. 뒤늦게 알게 됐지만 그만큼 들을 게 많아서 좋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 좋아서 아플 정도. 그러니까 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파괴적인 사랑 얘기했죠 아까. 오지적 사랑하지 사고 마세요. 최애 팟캐스트. 저희 버블 하나 팔까요? 그리고 파과 에피소드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팟빵에서 9D95번님께서 저 책 주문했어요. 야 이건 라고.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수수료 받아야 되는데 그 팟빵에서 특별한 사하라님께서는 구병모 작가 책은 좀 서늘해서 안 보는데 안 읽을 수가 없네요. 출판사에 연락 기다리고요. 그렇죠. 유튜브에서는 13님께서 읽다가 말았는데 책플릭스로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안 본 게 후회가 되네요. 보십시오. 꼭 보시고요. 자 영화 개봉했습니다. 맞습니다. 향기 덕후님께서 와 반갑습니다. 파과는 소멸시키고 소멸되어가는 삶에도 냉정과 열정 사이의 순간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었어요. 저 이거 너무 공감되고요. 맞아. 파과를 막 끝내자마자 책플릭스에 올라오는 거 진짜 사랑입니다. 건강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와 근데 진짜 완전 운명적이네요. 또 지난주에 저희 나눴던 콩클럽의 에피소드에 남겨주신 댓글도 있는데 베니 덕후님 본인님 추리에 배꼽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만 2번 들었잖아요. 역작입니다. 원작 소설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영화도 좋다고 하시니 꼭 봐야겠어요. 네.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아니요. 재밌었어. 이거 끝까지 덕 PD가 스포를 안 했죠. 해줬잖아요. 네. 저희 녹음 끝나자마자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대요. 찾아봤어요. 그리고도 이해를 못했다고. 맞아요.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이해 못해가지고. 성교육을 다시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워킹 포테이토님 콘클럽의 결말이 궁금해서 결국 검색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도 보고 맞아요. 싶네요. 맞습니다. 저 사실 그날 얘기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보니까 이해를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뒀어요. 그리고 요즘 과거 에피소드 정주행 시작하시면서 남겨주신 댓글이 있습니다. 무려 2화, 3화 막 이랬을 텐데 어머. 황도영 작가, 박상영 작가 어. 옛날에 우리가 게스트 초대해서 방송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열정. 황도영 작가, 박상영 작가 에피소드에 팟빵 선호즈님 책플리스를 통해 두 분 작가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황도영 작가는 지금 본업인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이제 아마 대선이니까 바빠지겠죠 앞으로 그런 상황이고 계속 그쪽에 네, 그쵸. 계시는군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작가는 이제 세계적인 그렇죠. 작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이때까지만 해도 점작상에 오르고 그렇죠. 그랬던 것 점작상 같은데. 작가였는데 소름이에요.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서 여기저기 영화도 나오고 대도시의 사랑법 같은 여기저기 다니고 그 계시더라고요. 트위터도 활발히 하고 계시고 인스타 스토리 너무 많이 세계적인 올라. 작가가 되고 싶으신 작가님들께서는 여기 이제 출연해 주시면 몇 년 뒤에 된다. 그쵸. 오, 된다. 맞는 말이야. 자, 그리고 저 예전에는 작품 소개 안 하고 이런저런 얘기만 나누는 에피소드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선호즈님께서 요즘 만화책 어디서 보나요라는 에피소드를 저희가 한 적 있거든요. 허니와 클로버 제가 소개한 다음에 댓글 소개한 에피소드였을 거예요. 내일은 허니와 클로버 보러 만화책방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와. 라고 남겨주셨는데 블로그에도 책디가 80일간의 세계일주 소개한 거를 그 진짜 초기에 네. 했던 건데. 맞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 이제 140 몇 개를 더 들으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많이 지금 남았어. 155화에 이분 댓글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본인이 언급된 걸 언제쯤 알게 되실지. 근데 아까 오지투님이 그러셨잖아요. 뒤늦게 알아서 앞으로 들을 게 그치, 많아서 그치. 좋다. 저도 이 선호즈님의 반응을 계속 이제 들을 게 많아서 좋다. 아파요. 좋아서 아플 정도예요 지금. 네. 그리고 지난주에 천국보다 아름다운 요즘 모버지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유튜브에 허스니아 님과 투투님 모두 저희랑 비슷한 그쵸. 얘기 다 하셨어요. 왜냐면 저도 가자마자 짝꿍이랑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몇 살 때 만나자. 그러니까 저도 오늘 남편이랑 천국에서 몇 살에 만날지 합의해뒀습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죽기 전에 몇 세로 돌아갈 건지 미리 정해주기로 해요. 저는 합의 봤어요. 네, 그리고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잘 살아야 잘 돼요. 살아야죠. 아, 착하게 나이만 살아야 된다. 정하면 뭐해. 그렇네, 그렇네요. 그리고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점점 센세이션이 커져가는 것 같은데 이정은 배우도 장난 아니라고. 맞아요. 그리고 살짝의 추리 부분이 생겼어요. 네, 그것도 나 또 추리한 거 있는데 나중에 네. 풀어드려. 본의의 추리쇼. 그거만 모아. 적중률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저희가 다 소개는 못해드리지만 따뜻한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댓글이 혹시 공개되는 게 부담스럽다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독자분들의 이런 피드백 하나하나 전부 제가 일일이 다 캡처해서 내부에서 공유하면서 맞아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지금 개인 블로그나 SNS 같은 공간에 책플릭스 소개해주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저희는 다 챙겨서 보고 있긴 한데 이 언제 한번 모아서 또 다른 청취자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조만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블로그 소개,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책디가 네.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댓글 겁나 달릴 것 같습니다. 임신입니다. 근데 연계. 댓글 연계. 저도 폭탄 선언 했잖아요. 무슨 난 폭탄 임신하지 선언? 아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네, 저희는 댓글 기다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